반갑습니다. 저는 화물운송론 기출분석 강의를 맡은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물운송론 기출분석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내용들을 보셨다시피 실제로 물류관리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인 물류관리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각 운송수단별로 어떤 특성들이 있고 또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 화물운송론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운송론 같은 경우는 운송수단별 특징과 운송수단들의 연계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기할 것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이고요. 계산 문제들은 또한 반드시 이해하고 한 번 정도씩은 풀어보는 노력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문제 유형들을 통해서 한번 화물운송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물운송론은 실제로 화물을 운송하는 다양한 운송수단들에 대한 연계성 그리고 운송수단들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묻게 되는데요. 역시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서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매년 매 회차 운송수단에 대한 선택을 고려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죠. 자, 1번부터 한번 보시면 화물의 종류 및 중량,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 실제로 철도나 또한 해상운송 같은 경우는 화물의 무게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량물을 싣기에 적합하죠. 하지만 공로운송, 도로운송이라든가 항공운송 같은 경우에는 화물의 중량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죠. 또한 화물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부패가 빨리 되는 화물 같은 경우는 혹은 빨리 전달되어야 하는 화물 같은 경우에는 항공운송이 적합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운송 기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역시 해상운송이나 철도운송 같은 경우 혹은 공로운송을 사용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는 화물의 종류 및 중량 역시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운임의 부담력입니다. 내가 이 운송수단을 선택했을 때 내가 판매하는 물건 혹은 물류를 통해서 보는 이익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운송수단을 고려할 때 잘못 고려한 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항공운송 같은 경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내가 이 물건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봐야겠고요. 또한 많은 양의 물건을 보내는 데 있어서 해상운송이나 철도운송을 쓴다면 내가 운임부담력이 낮기 때문에 이 운송수단은 굉장히 적합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 운임부담력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3번에 화물 운송 구간의 소요 시간입니다. 내가 이 물건을 빨리 보내야 하는지 혹은 천천히 보내도 되는지에 대해 따라서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화물 운송 구간의 소요 시간도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로트 사이즈입니다. 로트는 포장 화물의 개별 단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장 화물의 개별 단위, 물건이 작은 것도 있고 물건이 큰 것도 있습니다. 또한 아래 위가 높은 물건도 있고 양옆으로 긴 장척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싣기에 적합한 운송수단인지 아닌지를 당연히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트 사이즈도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물건의 형상, 생김새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실제로 컨테이너 운송이나 용기 운송, 어느 용기 안에 물건을 넣어서 보낼 때는 그 용기 안에 맞아야겠죠. 그리고 이 용기를 실을 수 있을 만한 운송수단이어야겠죠. 그래서 해상운송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내는 화물의 특성이 너무 특이하고 혹은 형상이 특이한 경우에 아니면 내가 다른 화물과 부딪히는 게 싫을 경우에 따로 배를
빌려서 용선을 하는 경우도, 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트 사이즈는 상당히 중요하게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겠죠. 자, 그리고 5번에 화물 납품처의 매출 규모,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가 돈을 얼마를 버는지는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 직접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겠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게 5번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 굉장히 쉽지만 실제로 기출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화물 납품처의 매출 규모가 크면 돈도 많으니까 운임도 잘 부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송수단을 고려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바로 화물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바로 이 문제의 가장 포인트였죠. 그래서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화물의 특성, 화물의 종류, 중량, 로트 사이즈, 포장의 상태, 운송 거리, 그리고 화물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반드시 운송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잘 맞추려면 플러스된 요인들이 있겠죠. 운송수단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운송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자, 문제를 풀다 보면 실제로 운송수단을 이런 걸 써도 될 것 같고 이런 걸 써도 될 것 같고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답은 화물의 특성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상 운송도 그렇지만 다양한 운송들이 운송 경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이럴 땐 해상으로 가는 게 맞을지 항공 운송으로 가는 게 맞을지, 내가 물류를 시행하는 이 물건의 운임 부담률을 고려했을 때 어떤 것들이 가장 적합한지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을 고려하되 화물의 특성을 가지고 고려하자라는 거고요. 주의사항은 화물 납품처의 매출 규모는 운송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 재정적 성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다라고 해서 어떤 운송수단을 선택한다라는 거는 사실 연관성을 갖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저 5번에 대한 내용들 주의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역시 화물 운송론에서 매년 매 회차 유사하게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화물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 운송 이론 전반에 대해서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단어들이나 내용들을 보기에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출제한 거죠. 1번에 보시면 운송의 3대 요소는 운송 연결점, 그리고 운송 경로, 운송 수단이다. 자, 실제로 우리가 화물 운송론을 공부하게 되면 이 노드, 링크, 모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의 3대 요소 노드, 링크, 모드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물류 활동의 목표인 비용 절감과 고객 서비스의 향상을 추구한다. 자, 물류 회사는 물류 관리론에서 제가 또 언급을 해드렸듯이 항상 고민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물류 서비스를 좋게 하면 고객들은 많이 찾아주겠지만 그런 물류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반드시 있겠죠. 그래서 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비용을 좀 줄여보자 라고 하면 그만큼 고객 서비스는 줄어들게 돼서 고객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상충관계,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다음 3번에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파이프 역할을 수행한다. 물건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비자에게 물건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효용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생산으로부터 소비자가 소비하는 그곳까지 전달해주는 장소적 효용, 그리고 파이프 역할을 바로 운송이 이런 역할을 맡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배송은 물류 거점 간 간선 운송을 의미한다. 우리가 배송, 수송, 운송 이런 말들을 계속 듣게 될 겁니다. 화물 운송로에 들어가면 수송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생산자가 만들어서 물류 거점지나 창고 등으로 옮기는 것을 수송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물류 거점지나 창고로부터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해서 물건을 가져가는 것, 혹은 주문을 통해서 물건을 소비자가 수령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배송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배송은 물류 거점끼리의 운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류 거점에서 소비자에게까지 가는 그 구간을 운송하는 것, 이거를 배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번이 옳지 않게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운송수단을 통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화물을 이동시키는 물리적 행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옮기는 흐름을 물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행위죠. 실제로 운송수단, 다양한 운송수단을 통해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물건을 옮기는 것, 한 장소에 있던 물건을 다른 장소에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물리적 행위인 물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플러스 되는 요인들 보시면 운송은 수송과 배송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에서 간선 운송이라는 말들이 간혹가다 등장을 합니다. 간선 운송은 물류 거점 간에 이동을 하는 거고요. 배송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간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나왔던 비용 절감과 고객 서비스의 향상, 이건 항상 상충 관계,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요. 이 트레이드 오프라는 단어는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국제물류론, 보관화용론 전부 다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상충관계라는 말 잘 알아두시고요. 이제 주의할 내용은 역시 물류 거점과 물류 거점의 운송은 수송이고 간선 운송이다. 자, 그리고 물류 거점 및 창고에서 고객에게 운송하는 것은 배송이다. 이 두 가지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택배입니다. 택배 관련된 문제인데 택배 사업자가 택배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만 26호에 근거하여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송물의 수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우체국에 가서 택배를 보내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은 운송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택배 안에 들어있는 수화물의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 어디까지 가는지, 그 운임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이 다 송장에 찍혀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물건을 맡아서 보내는 우체국이 바로 수탁자죠. 내가 위탁을 주는 거고 그 우체국은 내 물건을 받아서 택배를 보내주는 수탁자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때 내 물건, 내가 보내고자 하는 물건을 수탁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A 회사가 B 회사에게 보낸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이 서류는 한번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재생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운송사업자는, 운수사업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택배를 받아서 보내는 것보다 그냥 수탁을 거절하는 편이 부담이 덜 하겠죠. 아무리 많은 운임을 받더라도 실제로 저 서류가 없어진다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택배 사업자는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에 대해서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성으로 현금이나 카드라든가 어음이라든가 현금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역시 수탁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배를 보내러 갔을 때 어떤 정말 중요한 계약서다, 이거 없어지면 안 된다 하면서 보내게 되면 택배 운송 사업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물건을 수탁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C 농업법인이 보낸 쌀 10kg. 자, 쌀을 보내려고 합니다. 10kg짜리. 10kg짜리 같은 경우는 택배 사업자가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몇 킬로가 돼야 되냐? 바로 30kg가 넘으면 수탁자는 택배 물건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난 이거 못 보낸다. 내가 받아서 안 보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가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겠죠. 10kg짜리는 택배 운송하는 사업자가 물건을 보내줘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죠.
30kg까지는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3번에 D 예견회사가 보낸 강아지 2마리. 자, 살아있는 생동물 같은 경우도 역시 수탁자가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택배 못 보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살아있는 강아지를 박스에 넣어서 택배로 보낸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3번도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4번째, 이 보석상이 보낸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자, 택배에서는요, 손해배상 한도액을 3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물건이 파손이 되더라도 300만 원까지밖에 보상을 안 해요. 그래서 300만 원이 넘는 화물에 대해서는 수탁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는 있겠죠. 내가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보내는데 잃어버려도 괜찮다. 그리고 할증 요금을 내가 내도록 하겠다 했을 때도 어차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만 원이 한도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당 300만 원이 넘는 거, 이거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총포상이 보낸 화약이죠. 역시 위험물 같은 경우도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택배를 보내러 가면 실제로 창고에서 물어보죠. 이 물건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얼마짜리인지, 깨지는 물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이 법에 의해서 수탁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이 수화물로서 택배에 적합한 물건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택배 표준 약관에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에서는 10kg이 아니라 30kg까지 30kg가 넘으면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뭐냐? 택배 표준 약관은 기출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수탁 거절 사유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택배 표준 약관을 공부하시다 보면 여기에 있는 수탁 거절 사유뿐만 아니라 가로, 세로, 높이까지 각 변의 합을 더했을 때 160cm가 넘으면 수탁을 거절할 수 있고요.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00cm 이상일 때도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수탁 거절 사유로서 존재를 하거든요. 각각의 내용들을 전부 다 인지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니까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수화물의 무게가 30kg을 넘는 것은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요. 숫자를 가지고 10kg, 30kg, 그리고 4번은 보기에 있는 400만 원짜리도 아니고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조금씩 섞어서 문제를 섞어서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적인 거, 숫자로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택배 표준 약관 문제도 실제로 한두 문제 이상은 매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철도 운송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물 운송론에 가면 각 운송 수단별로 장단점이라든가 각 운송 수단별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철도 운송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화차의 소재 관리가 용이하다. 자, 철도에 있는 화차라는 것은 화물칸이죠. 쉽게 얘기해서 화물칸. 화물칸의 소재 관리가 용이하다. 자, 철도 운송은 굉장히 많은 물건을 싣고 있고요. 상당량의 화차를 끌고 있고 또한 그 소재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공운송이라든가 해상운송 같은 경우는 화물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물건을 어떻게 실는지 그리고 물건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서류화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철도운송 같은 경우는 화차의 소재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옳지 않은 걸로 정답이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2번부터 5번의 내용이죠. 2번에 보시면 대량 화물을 원거리 수송할 경우 화물 자동차 운송에 비해 저렴하고 경제적이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물 자동차가 실을 수 있는 양보다 당연히 철도의 화차를 끄는 것이 상당히 더 많은 양을 실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량 화물을 특히나 원거리 수송할 경우 화물 자동차 운송에 비해
저렴하고 경제적입니다. 다만 짧은 거리를 갈 때는 화물의 무게가 무겁고 한 차에 실리지 않더라도 공로 운송, 화물 자동차 운송을 이용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실제로 기차를 한번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차로 물건을 싣고 가서 기차의 하역 작업을 진행하고 물건을 괴관, 밑에 있는 철로를 통해서 이동을 시켜야 하는데 이런 준비 작업이나 하역 작업들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 주로 이런 철도 운송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3번에 궤도 수송이기 때문에 사고율이 낮고 안전도가 높다. 공로 수송 혹은 해상 운송, 항공 운송에 비해서 철도 운송은 철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궤라 그러는데 이 궤도 수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궤도가 안정적이면 차 사고가 날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사고율이 낮고 안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물 자동차에 비해 매연 발생이 적다. 자, 이게 이제 화물 운송론 그리고 물류 관리론에서 많이 포인트가 되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모달 시프트라 그래서 화물 자동차 운송을 철로 운송으로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자동차에 비해서 철도 운송은 매연 발생이 상당히 적다라고 보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차를 타게 되면 그런 광고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차를 타게 되는 순간 나무 몇 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습니다라는 것들의 내용들이 바로 이 모달 시프트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화물 자동차가 발생하는 매연보다 상당히 적은 양의 매연이 발생을 합니다. 자, 다음 5번에 기후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계획적인 운송이 가능하다. 실제로 철도 같은 경우는 괴간 운송이기 때문에 궤도를 타고 잘 운송을 하면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해상 운송 같은 경우도 배가 작은 선박이 아니고 큰 선박이기 때문에 정말 큰 폭풍우나 파도가 아닌 이상 실제로 해상 운송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항을 할 수 있죠. 근데 공로 운송 같은 경우는 실제 운송에서 약간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철을 타는 이유, 기차를 타는 이유,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정시성이죠. 시간을 지켜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가 막히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 물론 속도 때문에, 사고 때문에 그런 경우 생길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시성, 시간을 잘 지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철도 운송이죠. 문제에서는 철도 운송의 장점만을 꼽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답이 1번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 해상 운송과 공로 운송, 도로 운송이죠. 그리고 항공 운송에 대한 내용들도 전부 다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씩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공로 운송 같은 경우는 단거리 운송에 그리고 비교적 가벼운 화물들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단거리를 운송할 때는 어떠한 운송보다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다만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정시성을 좀 지키기 어려운 면도 있고요. 사고 발생 확률이 조금 높겠죠. 그다음에 해상은 비교적 장거리 운송, 중장거리 운송에 적합하고요. 굉장히 무거운 중량의 화물들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화물 같은 경우도 여러 나라 간에 그리고 해상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나라들 간의 무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역시 기후에 의한 영향도 그렇게 많이 받는 편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항공운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항공운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가죠. 그래서 운임이 상당히 비쌉니다. 운임이 비싸고요. 실제로 부패성 화물이라든가 아니면 빠르게 전달해야 되는 화물들 그리고 최신 유행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공 화물을 통해서 주로 많이 서로 운송이 되고 있고요. 전체 운송들을 따졌을 때 각각의 운임이 어떤 것이 비싼지, 물건을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기후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지 등의 내용들을 따로 정리를 해두시면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정리하면서 각 운송수단별 특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철도 운송은 장거리, 중량물, 무거운 화물입니다. 운송에 적합하며 안전한 운송이 가능하고 기후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자, 주의하실 점은 철도의 화차, 화물칸은 컨테이너 등의 운송 연기와 다르게 철도에 연결된 것으로 개별 화차의 소재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화물운송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전체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물론 기출문제는 이 문제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 매번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은 각 운송수단별 특징, 장단점, 그리고 어떤 것들이 어떤 운송에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들 반드시 숙지를 하고 가능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제가 풀이의 해석상 계산 문제를 들고 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화물 운송론에는 계산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됩니다. 여러 번 풀어보시고 반드시 시험장에 가셨을 때 문제를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풀 수 있는 정도로 조금 숙지를 해놓으셔야 되고요. 최대 수송량, 그리고 기회비용에 의한 보겔 측정법, 그리고 최소 비용법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가 매년 매회차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화물운송론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기에도 적합한 과목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화물운송론에 대한 기출 분석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